예,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행정학에 들어와서 지금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분야를 다루고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조직 관련된 부분인데요. 조직에 대한 이해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교사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급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교사 입장, 담임 입장에서도 조직에 대한 이해는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공식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학교 조직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본다라면 이렇게 교장 선생님 밑에 그 교무실이 있고 그 교무실 밑과 저기 행정실이 있고요. 그런 교무실 안에는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밑에 교무짐, 교무부장, 연구부장, 생활지도부장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3학년 담임부장 해서 이런 부장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선생님들이 소속해 계세요. 대개 선생님들께서는 임용해서 가시면 2학년 담임부에 배치가 돼서 담임을 맡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신입생이라서 지도를 해야 되고 3학년에 있어서는 진학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2학년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을 담임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소속이 돼서 일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직도가 정해져 있고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편성된 조직을 공식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무가 다 관련이 돼 있죠. 학교 업무와 관련돼서 이렇게 부서가 돼 있고요. 인위적이고 문서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부서에 들어가서 역할을 담당하시는 거죠. 또한 이게 결제 라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부 관련된 그 업무를 처리를 한다 그러면 생활지도부에서 올린 게 교감 선생님을 거쳐서 교장 선생님의 최종 결제가 나야지 업무가 집행이 되게 돼 있어서 결제 라인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계층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이 분담이 돼 있어요. 여기 생활지도 업무는 생지부에서, 상담복지 업무는 상담복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표준화된 업무 수행을 하게 되죠. 어떤 인간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규정과 규칙에 따라 합리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면에서 비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행정조직의 제도화된 조직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식적 조직을 만들 때는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만드는데요. 계층을 나누고 기능적으로 분업을 해요. 이렇게 생활지도 업무, 연구 업무, 교무 업무의 형태로 해서 기능적 분업을 하고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교감 선생님이 총괄 조정을 하시고 최종 승인은 교장 선생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적도 집권,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전부터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발전해서 유지되어 온 조직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조직도를 띄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통솔법인과 명령이 통일되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지도 업무가 발생을 하면 그 업무를 생활지도부에서 처리를 해서 교감 선생님 결제를 받고 교장 선생님 결제를 받아야지 업무가 집행이 되는, 그래서 명령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무분장, 교직원회의, 기획위원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같은 다양한 위원회 조직도 이렇게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공식적 조직은 문서에 나와 있는 조직이고요. 문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조직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어 선생님들의 모임, 수학 선생님들의 모임, 영어 선생님들의 모임, 과학 선생님들의 모임,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교양 선생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의견 수렴을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나 수학, 영어, 과학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과목수 선생님들이 많으신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끼리 같이 모여서 수업 방법을 개발을 하거나 더욱더 잘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일들을 논의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공식적 조직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발생적이고 감정에 의해서 서로 친한 선생님들끼리, 대화가 통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이는 거죠.
불가시적이고 부분적 질서인데, 불가시적이라는 얘기는 조직도상에 없다는 거죠. 부분적인 질서가 있는데, 대개는 이 국어 선생님들 안에서는 어떤 뭐 연병순이라든가 어떤 선후배 관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공식적 조직의 경우는 순기능인과 역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순기능으로서는 어떤 융통성을 다루고 있죠. 정보 교환이 용이하고 불만 해소에 좋고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국어 선생님들의 모임, 이런 모임을 가졌을 때는 사실은 국어를 잘 가르치기 위한 기법을 같이 얘기하고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 안에는 이제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이런 학교 돌아가는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데도 유리한 그 성향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그 비공식적 조직이 이렇게 국어, 수학 이런 발전을 위한 비공식적 조직일 때는 바람직하지만 뭐 향후회라든가 뭐 무슨 대학 출신의 모임 해서 이렇게 혈연, 학연, 지연으로 맺어지는 경우에는 역기능이 많이 발휘를 해요. 정실인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정보가 왜곡되거나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을 위한 비공식적 조직의 경우는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혈연, 학연, 지연을 추구하는 그런 모임이라면 정실인사로 되기가 쉽죠. 뭐 가장 흔한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번에 생활지도부장, 연구부장님 자리가 비는데 우리 수학부만 연구 그 부장 선생님이 없다. 그러니 이번에는 수학 부분에서 연구 그 부장 선생님을 올리자. 그러면 수학부에서 가장 연장자가 부장으로 올라가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그 정실인사의 모습이 되겠고요. 또 이 소문에 의해서 이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보 왜곡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이렇게 공식적 조직으로만 돌아갈 수가 없는 게요. 바로 비공식 조직의 순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 조직에서 주로 의사소통 수단은 명령, 지시, 조정, 그다음에 품위, 기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공식적인 서류에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 업무가 집행되고 나면 그 정보가 오픈되어 있죠. 기획문서철, 문서철 안에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문서화해서 다 다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공식적 조직도 필요해요. 이렇게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을 나눠 봤을 때 모습을 그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차원에서 조직을 바라보게 되면 직계 또는 개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참모, 막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라인 조직, 스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라인 조직은 이렇게 생활지도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에 따른 라인 조직이고요. 물론 상담복지부도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라인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조직이라 하면 여기에서 의사결정의 품위의 결제망을 따라서, 결제란을 따라서 올라가는 조직이 공식적 조직으로서의 있는 직계 조직이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그 대부분의 직계 조직 외에도 참모 조직으로 이제 행정실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실의 경우에서 주로 처리하는 업무는 예산, 회계 업무, 그다음에 기타 이런 관리 업무 같은 업무들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참모로서 되게 그 교장선생님,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교장선생님 중에 물론 이제 그 교사 출신이 아닌 분이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사 출신의 선생님들이 이제 승진해서 교장 선생님이 되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가르치는 업무, 교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이런 회계나 예산 업무를 잘 모르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정실장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하시기 때문에 수평적, 지원적, 지원 보조고 회계와 예산 업무의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그 교장 선생님을 보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직계 조직의 경우는 수직적이고 실제 집행을 하고 권한 책임이 결정되고 결정, 명령, 지휘,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 업무에 관련해서 업무 처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한을 할 때 생활지도 부의 부원인 선생님이 기한을 하시고 부장 선생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교감 선생님에 올라가서 받고 교장 선생님에서 최종 승인이 나야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고 업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그렇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요. 신속한 결정이 가능해요. 왜? 생활지도 업무는 생활지도 업무에 계신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빠삭한 전문가로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업무를 다루지 않고 어떤 특정 업무를 골라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저감될 수 있고 교장선생님에 이르는 결재를 받아야지 업무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강한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교장선생님이 사인을 안 하면 그 업무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단점은 업무가 복잡합니다. 이 라인을 다 거쳐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독단적인 결정이 가능해요. 왜 그런 독단적인 결정이 나느냐, 이렇게 여러 명이 보는데 물론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잘못된 의사결정일 때는 조언을 다 하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결제 안 하겠다. 그러면 업무 진행이 되려면 돼야 되는 거죠. 교장 선생님 업무에 의사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독단적인 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고민을 한다는 면에서 숙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인 교장 선생님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독단적인 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교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행정실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가 있고 교장 선생님도 모든 부서를 다 거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쳐온 부서가 몇몇일 거라서 안 거쳐본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경직성도 있죠. 결국 다 거쳐서 돼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결제가 다 나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는 대신 통합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참모조직의 경우는 수평적 지원적 예산 회계 업무 관련돼서 이제 보조를 하게 되는데 장점은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잘 모르는 영역의 통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면에서의 장점이 있고요. 예산 회계 업무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수평적인 업무 조정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교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개는 여기 영수증을 처리를 하고 가서 행정실장님이 영수증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시죠. 그래서 그런 자금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행정실장님의 위치는 사실은 부장님의 위치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수평적인 업무 조정이 각 부서들 간에 연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평적인 업무 조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신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회계 업무를 각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조직의 신중성이 위축이 되겠는지를 생각을 하면 그런 면에서 대단히 큰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실질을 안 두는 학교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부서 간의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상담복지부에서 비용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갖다 줬는데 행정실장님이 그 영수증을 보시더니 이거는 공인된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부서 간의 갈등이 쓰이는 거죠. 돈은 자기가 썼는데 돈을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 대신 이제 행정실장 입장에서는 내가 정식 영수증을 다 받으라고 했지 않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지급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부서 간의 갈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방금의 경우가 바로 책임전가의 경우죠. 공인된 영수증을 써와라. 정식 영수증을 받아와라. 간이 영수증 쓰시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책임전가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의사전달에 혼돈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처리해 주세요 하고 갔더니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그 얘기 못 들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이제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하면 전달이 안 될 수가 있는 한계점들을 갖고 있는 거죠.
투 트랙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안 됐을 때 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용어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거 개선조직, 참 막류조직이라는 잘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쓰신 분들은 대부분 과거 일본의 자료를 일본에서 영어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들이 많거든요. 서구문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에서 사용한 한자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현실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개선, 막류조직 같은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 이후에 좀 일제의 잔재를 빼자라고 해서 나온 분들은 이제 직계조직이나 참모조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교육학을 배워오신 교수님들은 이런 억지로 원어를 한국말로 번역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라인 조직, 스텝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용어는 직계 조직일 수도 있고 개선 조직일 수도 있고 라인 조직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문제 내용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맥락을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직계 조직이 있고 행정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외부 자문을 받고 있는 별도의 복수 참여해서 외부에서 참여를 해서 하는 조직 안에 위원회 조직이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급식위원회 같은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이런 위원회들은 별도 복수 참여고 심의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즉 교장 선생님도 하나의 멤버로 들어가서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일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회의를 주재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여기 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위원회가 되게 언뜻 생각하면 뭐 몇 개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80여 개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각 학교마다. 뭐 인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두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을 위임을 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고요. 세 번째는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있죠.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학교폭력위원회입니다. 징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위원회가 바로 의사결정에 위임을 하는 거죠. 서로가 어떤 안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살리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급식위원회 같은 경우예요. 급식위원회 안에서는 학부모 중에서 셰프였던 분들이 들어오신다거나 해서 그런 전문성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게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의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만약에 학교의 비용 사용 결정을 학교 교내에서만 집행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반발할 수가 있겠죠. 육성회비 거둔 걸 왜 당신네가 다 알아서 결정하냐. 그런 것 때문에 정보공개 투명성을 기하는 위원회가 학교 운영위원회, 학교 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이런 형태의 다양한 위원회들을 통해서 학교의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장점은 이런 위원회마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이고 다수가 만족하고 지지할 수 있는, 독단적으로 되거나 편견과 경솔에 빠지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민주적 대화 토의를 로서의 것들을 하게 되고요. 또 외부 위원들이 학교에 대해서는 충성도가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으로 위촉을 하시는 거고요. 단점은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누군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폭력위원회에서의 결정이
과도하다기보다는 피해 학생은 과도하게 당했는데 가해 학생들에서는 너무 솜방망이인 경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위원들을 소집해서 오는데 모이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재정 낭비가 발생을 해요. 위원들 오시면 뭔가 명절 선물 같은 거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집의 어려움이 또 있죠. 책임감이 약화되고 타협안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위원회가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점 때문에 다수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이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조직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도 다 이런 성향을 띠고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학교 조직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업무가 나뉘어 있는 것들은 관료제 이론에 따른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관료제라는 것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 그다음에 뭐 국가 조직 내지는 기업 조직도 이런 관료제 특성을 띠는 경우가 관료제에 따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관료제 조직의 특징을 이렇게 5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5개지만 사실상은 2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업 전문화가 되어 있는 거냐, 규정과 규칙을 엄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관료제 조직의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료제의 경우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자, 분업 전문화를 했다. 업무를 다 고유의 업무에 따라서 나눈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생활지도 업무 쪽으로 다 모아서 다 처리를 하겠죠. 그다음에 교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교무 업무부에서 다 학교 일정은 교무 업무에서 다 하실 거고요. 그런 것처럼 분업 전문화가 되어 있을 때는 권위의 위계가 서 있죠. 교무 업무는 교무부장, 생활지도 업무는 생지부장, 그다음에 경력 지향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대개는 생활지도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생지부장 선생님들이 그 이후에는 교무부장이 되시면서 승진을 케이스가 되고요. 교무부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 다음에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해서 가십니다. 교감 선생님이 이제 교감 선생님 승진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런 경력 지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부서를 돌다가 이제 생지부장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무부장을 가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경력 지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업 전문화의 딸린 속성이 권위의 위계와 경력 지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런 조직 구조까지도 규정 규칙에 나열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에 있어서 몰 인정성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나하고 친하니까 더 잘해주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해주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몰인정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료제의 특징 5가지로 인해서 핵심은 분업 전문화와 규정 규칙이라고 이게 2가지다라고 나머지는 파생돼서 생각해 보시면 다 나올 수 있는 요소이고요. 분업 전문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는 전문성이 향상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생활지도부 업무에 소속 원이 되시면 관련된 규정을 찾고 해서 업무 처리하는 방안들에 있어서 이미 처리를 여러 차례 해온 경력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해당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죠. 순기능이 있지만 대신 특정 업무만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권태감이 누적될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의 위계가 각각 소속 부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한다는 게 명확하죠. 그래서 업무의 수능과 원활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단점이 해당 분야 업무만을 알고 다른 업무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 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지부와 연구부는 의사소통을 할 일이 별로 없고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경력 지향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생지부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장을 거치고 그 다음에는 생지부장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기유발이 가능하죠. 내가 무슨 단계구나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서요. 어떤 과정을 거치겠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동기유발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각 부서별로 갈려서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못한다라는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을 많이 낸 것 같은데도 결국은 최종적인 거는 연공서열에 의해서 승진이 결정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승진할 것도 아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라는 회의를 갖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과 규칙에 따른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장점은 그 해당 분야의 그 기존에 처리했던 서류철과 규정과 규칙이기 때문에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전능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업무 처리의 계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규정을 보면 되니까요. 대신 단점이 뭐냐면 업무의 변화가 먼저 있고 규정이 바뀌면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규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장학사들한테 걸린다거나 그래서 장학 과정에 걸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징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와 규정이 다르면 규정을 우선시하게 되는 그 목표가 전도되는 그런 그 본말이 전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몰인증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인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하게 된다는 합리성이 증진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단점은 자기가 그 해당 분야의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기가 저하된다라는, 부품처럼 느껴져서 사기가 저하된다는 그 한계점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관료제 이론에서 이제 핵심은 요건데요. 이런 관료제가 갖고 있는 그 특징과 순기능, 역기능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걸로 해서 충분히 다 되실 것 같아요. 혹자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관료제의 특징이 작동하는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구소련이 몰락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구소련의 몰락에 따라서 서구의 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얘기한 공통점은 뭐였냐? 구소련은 공산주의라서 몰락한 게 아니다. 그럼 왜 몰락을 했느냐? 희한하게도 공산주의는 관료제의 역기능이 많이 나타났고 자본주의 사회는 관료제의 순기능이 많이 나타났다. 결국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 구소련이 몰락한 계기였지,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가 그 몰락을 결정했던 건 아니다라는 게 그 많은 그 학자들의 의견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어느 학교이든 관료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지도력에 따라서 순기능이 발휘되면, 순기능이 잘 발휘가 되면, 학교 구성원들의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선생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순기능이 많이 발휘되면 관료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성과가 높아지는 거고,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면 관료제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과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직 관련돼서는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에, 비공식적 조직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직계, 참모, 위원회 조직의 장점과 단점들이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관료제로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직이 잘못 돌아갈 수가 있고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의 이것 그 학교 조직의 고유의 특성을 나눠보기 위해서는 여타 조직과 좀 비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객관식일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객관식이 아니고 논술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발생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 학교 조직과 다른 조직을 비교하는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기능 유형에 따라서 파슨스가 구분한 것들은 기업과 같은 생산 조직, 정치 목표를 지향하는 정부기관, 통합 조직으로서의 법원, 유형을 유지하는 조직으로서의 학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학교가 유형 유지 조직이냐? 과거의 고도 성장기의 학교는 꾸준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 성장이 빨랐던 조직이에요. 그 당시 성장이 급격한 상황에서의 학교 조직은 유형 유지반에도 대단히 관리를 잘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학교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는 조직으로서의 유형 유지 조직으로서의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조직 본원의 기능으로 봤을 때 카츠와 칸의 경우는 생산 조직에서 기업, 유형 유지로서 학교를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형 유지 조직입니다. 적응 조직으로서 연구소, 관리력 조직으로서의 정당을 사례로 들고 있어요. 조직 유형으로 봤을 때는 블라우와 스캇이 조직이 존재함으로써 1차적으로 수혜를 입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2차, 3차로 수혜를 입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그 조직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누구나가 다 수혜를 입겠지만 1차적인 수혜자로 봤을 때 호혜 조직이다. 소속 구성원들, 조직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익을 보는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을 예를 들고 있고요. 사업 조직으로서 기업을 들고 있죠. 그다음에 공공조직으로서 소방서를 들고 있어요. 소방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1차 수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차로 소방서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반면 봉사조직으로서 학교를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의 조직이 존재하는데 그 봉사의 대상이 누굽니까? 학생인 거죠. 그래서 봉사조직으로 바라보는 1차적 수혜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봉사조직으로 학교를 보고 있죠. 봉사조직의 유형에 따라서 칼스는 고객의 참여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조직에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직을 나눠봤죠. 가장 흔한 것들은 고객의 참여 결정권도 있고 조직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경우에요. 가장 흔한 데가 기업체죠. 기업체는 일단 고객의 참여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입사 지원을 받습니다. 오고 싶다는 거죠. 입사 지원 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고객을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선택을 하죠. 조직의 고객을 선택하는 거죠. 조직 구성원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상호 권한이 있는 야생 조직으로서 기업체를 예를 들고 있고요.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는 고객에 내가 지원하겠다는 참여 결정권만 존재를 하고 조직이 고객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립대학 경우는 지원 받아갖고 특정 조건만 되면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참여권만을 있는 게 미국 주립대학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 결정권도 고객에 대한 선택권도 없는 조직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우리나라로 따져서도 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는 인근 초등학교로 자동 배정이 되죠. 학교에서 그 학생 안 받겠다라고 하고 결정할 수도 없고 그 초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나는 이 학교로 가고 싶다. 사립학교가 아닌 경우에 공립학교라면 공립초등학교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사육 조직, 상호 권한이 없는 조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참여 결정권은 없고 조직의 고객 선택권만 있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는 흔하지 않아서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군대 같은 경우는 전원이 대상으로 와서 무조건 참여하도록 돼 있죠. 참여 결정권이 없습니다. 대신 군대에서는 당신은 현역, 무슨 역 해서 나눠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고객 선택권만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주의 유형에 따라서 보면 징병제 군대가 이제
군인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엣지오니아의 경우는 수능 조직이라는 개념하에서 조직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바로 권력이 중심이냐, 강제적이냐, 권력에 있어서 강제적이냐, 보상적이냐, 규범적이냐라는 걸로 나누고 있고요. 관여에 있어서 소외적이냐, 타산적이냐, 헌신이냐. 즉, 관여라는 거는 참여 가능성이죠. 의사결정에 대한. 그래서 강제 조직이라는 거는 권력에 있어서 강제적인 그 기능을 하고 있고, 관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의견을, 고객의 의견을 배제한다는 면서 관여에 소외적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도소 같은 경우겠죠. 반면 권력에 있어서는 이권을 주는 보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여에 있어서는 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타산적인 조직이 있는데 바로 기업이 공리적 조직. 기업도 이익이고 조직 구성원도 이익인 공리적 조직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 어떤 규범적 조직으로서의 것들이 있습니다. 규범적 조직으로서는 권력에 있어서는 규범에 따르는 거죠. 도덕률에 따른 거예요. 관여에 있어서는 어떤 헌신과 봉사가 필요로 하는 조직이 학교 조직으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엣지오니아의 경우는 이렇게 권력과 관여에 따라서 어떻게 수능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조직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민츠버그의 조직 분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조직을 기본 요소와 권력의 조정 기제, 업무의 조정 기제로 나눠서 본 거죠. 단순 구조의 경우는 권력이 집권화된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계적 관료제의 경우는 작업이 표준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전문적 관료제의 경우는 분권화와 표준화를 허용하는 구조이고요. 단순 관료제의 경우는 단순 구조와 기계적 관료제를 결합한 형태가 됩니다. 단순 전문 관료제의 경우는 단순과 전문 관료제를 혼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전문 관료제를 전형적인 학교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단순 구조라는 것들의 기본 요소는 전략 고위층입니다. 전략 고위층이 뭐야? 전략 고위층이 뭐야? 학교로 본다라면 운영 핵심층이 교사라면 전략 고위층은 교육감과 교장과 같이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중심이 되죠. 즉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 전략 고위층이 결정을 하는 거죠. 조정 기제는, 업무의 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감독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비공식적인 조직인 경우가 많죠. 즉 나머지는 다 같아요. 권한인 사람은 위에 있는 전략 고위층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단순 구조의 경우가 학교 조직에 있느냐? 드물게 있습니다. 어떤 학교로 이해를 하게 되냐면, 산간 도서벽지에 있는 분교 같은 경우가 교장 선생님 한 분에 교사 한 7분 정도 돼가지고 한 3분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들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접 감독을 하시고 집권 전문, 분업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부서마다 나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는 대로 업무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되고요. 행정 위계가 낮아서 아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냥 가부장제 가족을 생각하시면 단순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산간 도서벽지의 학교에 가면 독재적 교장이 소규모 초등학교를 다스리는 가부장적 조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순 구조 말고 기계적 관료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기계적 관료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기술 구조층입니다. 기술 구조층은 누구냐? 부장교사들이죠. 주로 권한을 부장교사들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관여를 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작업이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직은 공식화되어 있고 표준화된 업무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기계적 관료제의 속성을 띠는 학교는 별로 없고요. 대개는 이런 기계적 관료제의 경우는 생산 공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 공장이라는 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이 이렇게 쫙 있는데
재봉틀 쫙 놓고 그 작업반장 지휘하에 그 옷을 막 박는 그런 생산 공장을 생각해 보시면 딱 그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한된 수평적 분권화가 돼 있고 단순 반복 작업이고 공식적 의사소통을 그래서 작업반장이 거의 모든 권한 행사를 하죠. 그다음에 대표자로서 그 직원 대표자로서의 뭐 그 반에 그 작업반장 밑에 그 사람들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정, 규칙, 권위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그거에 따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적 관료제인데요. 전문적 관료제는 운영 핵심층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운영 핵심층이 누구냐? 바로 교사입니다. 사실상은 전문적 관료제가 흔한 조직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층이 누가 되냐면 교수가 되겠죠.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기술로 표준화되어 있죠. 분권화와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가르친다라는 강의라는 형태의 표준화된 그 업무에 권한은 다 각 과별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분권화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평수직적으로 분권화가 되어 있고 지식 전문기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과별로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권위가 형성이 되죠. 이완된 수평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 대학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해당 특정 분야의 법에 전문화가 되어 있는 로펌 같은 경우가 이런 전문적 관료제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운영 핵심층은 바로 그 변호사들이 되겠죠. 대표 변호사들. 단순 전문 관료제는 단순 구조와 기계적 관료제를 결합한 형태의 모습이 단순 관료제인데요. 합의된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되게 되고요. 단순 구조와 기계적 관료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화되어 있고 전문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순 관료제의 속성을 띠는 학교가 초등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 담임별로 한 반을 맡아서 일괄해서 전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그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면에서 전문화가 낮은 거죠. 교사가 전문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사가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전문화가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이 강력하고요. 직접 교사를 교장 선생님이 감독하시는 경우가 많죠. 수업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고 정교한 규칙과 표준적인 절차를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고요. 행정 일정에 따라서 업무들이 조정이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관료제가 있고 단순 전문 관료제가 있어요. 단순 전문 관료제라는 것들에 의미하는 바는 바로 단순 구조와 전문적 관료제가 결합된 형태죠. 이게 플러스된 형태. 그런 모습을 띠는 학교가 바로 중고등학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초등학교는 단순 관료제인데 중고등학교는 단순 전문 관료제냐? 전문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전공 과목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전공별로 표준화된 전문가들이 있고 그러한 전문가들이 공식화된 업무와 전문화된 업무, 자기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 따라서 업무들을 처리해 나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권위에 의해서 그 전문성과 독재적 교장이 감독하는 경우가 많죠.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사로 돼 있어요. 교육과정은 그 교육부에서 받아왔죠. 그거에 대해서 전공별 교사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뭐가 다르냐? 전공이 있다 보니까 과학교사를 수학교사가 대체하거나 국어교사가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 안에서도 물리교사를 화학교사가 대체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체가 안 된다는 면에서 표준화된 전문가, 각 과별 전문가, 전공별 전문가들이 권한을 갖게 된다는 면에서 단순 전문 관료제의 성향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용이하실 것 같아요. 자, 학교 조직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교사는 학교의 구성원이자 학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학급을 운영하는 관리자로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양면적인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2015년 출시에서 시험에 다뤄졌어요. 전문적 관료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과 관료성을 같이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민츠버거가 했던 얘기입니다. 학교 조직은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관료성을 공무원으로서의 관료성을 같이 갖고 있죠. 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격증이죠. 분업 전문화되어 있고요. 교수 학습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을 합니다.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성을 보장해요. 왜? 전문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 관료성이 인정이 되는 것들은 바로 법령에 의한 학생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행동이 통제가 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규정에 따라 행동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사도 공무원으로서 교육 공무원으로서 그 규정에 의한 행동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교문양 조직이 개츠화되어 있고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문성과 관료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책의 경우는 교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 관료성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잘못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관료입니까? 아니죠. 그냥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해주는 거지.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공무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들은 잘못 표기가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성 중에 하나가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에요. 코엔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 조직의 목표가 무엇이냐? 전인교육이라고 대부분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달성하라고, 전인교육 됐다는 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는 슬기롭게 잘 외에는 할 얘기가 없죠. 그래서 목표가 불분명하고요.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현상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불확실한 거죠. 따라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이죠. 첫 번째가 불분명한 목표, 불확실한 기술. 세 번째가 구성원이 유동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매년 3분의 1의 학생이 입학을 하고 3분의 1의 학생이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계속 바뀌어요. 혹자는 학교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밑에 교사들만이 학교 조직으로 구성을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80%쯤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입니다. 다만 그 학생들은 유동적으로 구성원이 바뀌죠. 물론 공립학교의 경우는 교사들도 이제 전근을 통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면에서를 살펴보면 학생 자체가 입학 졸업을 통해서 바뀐다는 면이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새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연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학교는 그래서 한 해 단위로 1년 단위로 의사결정을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먹구구식이고 우연적인 의사결정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Y기 이완 조직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완 조직이라는 거의 의미는 개방체제라는 거. 개방체제라는 것 자체가 이완 결합체제입니다. 즉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 계획이 단절적이에요. 1년 단위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활동과 결과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즉 가르치는 활동과 결과로서의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연결짓기가 어렵습니다. 신뢰에 의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교권을 보장하고 신뢰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완 결합체, 개방체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학교의 업무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 채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학과 과학 과목, 국어 과목은 과목별로 가르치는 방식, 그다음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과업이 약하게 연결되어 있죠. 더군다나 행정실이다 그러면 예산 회계 업무만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약하게, 아주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한 부분의 성공 실패가 다른 부분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을 잘못 가르쳤다? 그게 국어를 같이 실패하는 경우하고는 관계가 없죠. 직무수행에 그래서 엄격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즉 수학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수학 선생님은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만 다른 과목 선생님이 그 선생님 잘 가르쳐, 못 가르쳐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것들이 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을 하는 조직인 겁니다. 이중조직이라는 것들의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슨한 결합과 엄격한 관료. 이게 전문성과 관료성의 의미하고 비슷한 면이 있죠. 교사 수업에 대해서 교권이라는 이름 하에서의 그 자율성을 충실히 인정을 해주고요. 대신 행정 업무, 성적 처리라든가 출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우는 엄격한 관리, 법에 따른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의 경우는 법에 따른 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엄격한 그 관료적인 면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이중 조직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그 홀의 교육 조직의 유형을 본다라면 전문성이 높고 관료성이 높은 배보형 조직이 있고요. 전문성은 낮고 관료성이 높은 권위형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가 초등학교일 거고요. 전문성도 높고 관료성도 높은 조직은 중고등학교겠죠. 전문성은 높은데 관료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바로 대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성도 낮고 관료성도 낮은 학교는 없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비효과적인 쪽이라서 그런 학교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직의 특성을 이해를 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조직의 특성의 부속으로 나타나는 현상, 바로 의사소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조직 구조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경로가 다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 의사소통의 경로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조직 구조가 결정되면 어떤 의사소통이 발생될 것인가는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의사소통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